파일을 그 두 가지 올려드렸거든요. 그 PDF 파일하고 한글 파일하고 올려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으신가요? 모두들 채팅에다가 보이시는지 한번 올려주시고, 아니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아, 그래요? 공유를 하면 제가 이거 보이세요? 제가 안 보이네. 일단, 아, 그래요? 일단 제가 채팅방에다 올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화면 띄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를 하려고 했더니 제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공유를 할게요. 그냥 이렇게 제 얼굴은 제가 안 봐도 되니까. 보이시죠? 채팅방에다가 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한 번 더요? 예, 잠시만요.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보내드렸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보이시죠? 일단은 학교 폭력이 뭐냐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이거는 이제 법에서 따온 내용인데, 여기 처음에 학교 폭력이란 뭐냐, 그냥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아니나 학교 바데 안 올라왔어요? 예, 제가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하, 보이나요? 아, 이게 제가 여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화면이 두 개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아, 잘 보이시죠?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일단 학교 폭력이 뭐냐?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뭐 폭행, 상해, 감금, 뭐 여러 가지 이런 폭력행위죠. 옛날에는 뭐 갈취가 많았죠. 삥 뜯는다고도 하고, 약취, 명예훼손, 모욕, 뭐 강제적 심부름, 쉽게 얘기해서 뭐 빵 셔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집단 따돌리, 왕따, 사이버 따돌리.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경우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지칭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의 모든 범죄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 이제 국제학교도 당연히 포함되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폭력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이 학폭이라는 게 이제 아무 그냥 제도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한글 파일은.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일단은 보고를 하게 되고, 학교장에게 그 선생님이 보고를 하게 되고, 뭐 즉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사안 조사를 하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부모를 면담하고, 그다음 처리 방향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통보하고 재심 안내하고 사후 관리를 한다. 이런 취지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학교의 제일 대장이 누구죠? 학교장이죠. 학교장한테 일단은 보고를 하겠죠. 하고 당연히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그리고 부모까지 면담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처리 방안 결정이 이제 여기가 이제 학폭위를 개최하는 거예요. 학폭위를 개최하고, 당연히 이제 학폭위를 개최하고 결론이 나면 재심이나 결정을 통보를 해야 되고, 재심을 재심할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한다. 자,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발생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학교 폭력, 그 학폭위에서 어떤 제재가 있죠. 단체 뭐 강제 전학, 사과문, 봉사활동 이런 제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민사소송, 그다음 형사고소 이런 것들은 아예 독립적으로 별개다. 그러니까 학폭위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또 면제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센 게 퇴학입니다. 퇴학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게 이제 강제 전학, 거의 옛날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단계별로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형사 절차는 별개라 그랬죠. 별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형사 소송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이거는 꼭 학폭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소를 한다 하면 고소장을 써서 요즘에는 경찰서에다 접수를 하죠. 경찰서를 접수하면 바로 이제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고소인을 먼저 조사합니다.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소한 사람 있죠? 범인, 가해자, 그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건데,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고, 참고인, 증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둘 다 부르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를 하면 다음에 검찰로 송치가 되고, 여기 뭐 제주국제학교는 학교 밖으로 분류돼 한국학폭법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던데요. 제주교육청에서 말하길 한국학교법 적용 안 받으니 민선 형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줄 게 없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의견으로는 이게 학폭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가 과연 이게 학폭법의 보호일까 의심이 들어요. 솔직히 학폭위가 있다고 해서 더 그 갈등이 해결이 더 원활하게 된다거나 이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큰 제주국제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게 큰 불이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아까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마 국제학교는 아마 그러면 안 되나 보네요. 근데 안 돼도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다. 한국 학폭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차라리 제 개인적 생각으로 옛날에 난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은 이런 세미나를 솔직히 굳이 복잡하게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 보호를 안 받아도 돼요. 일단은 그렇고요. 자, 검찰 송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 기소하면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불기소하면 당연히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기소에는 이제 공판이라고 하죠. 재판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구공판.
하고 약식 기소로, 아니면 또 약식 기소가 있는데 약식 기소는 이제 벌금만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폭력 발생 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자, 형사 책임은 당연히 그 개인적으로 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미성년자의 부모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부모가 지진 않죠. 이건 상식이고, 단지 이제 그런데 이제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정말 아프고 장래가 걱정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 빼면은 형사 책임은 당연히 자녀가 혼자 지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따가 이제 한글 파일에서 보겠지만은 여기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소년법도 있고 뭐 좀 복잡해요. 14세냐 16세냐 그다음 미성년 19세 이하냐 이런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넘어가고, 또 이 지금 여기는 이제 이따 한글 파일을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만약에 이제 지금 요즘에 뉴스에서 나온 게 있죠. 그 중2짜리, 예를 들어서 중2짜리가 애들이 킥보드를 타다가 길에 있던 뭐 5억 원짜리, 6억 원짜리 슈퍼카를 실수로 긁었다. 그래서 수리비가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15살인데. 부모님이 책임져야 된다. 또 다른 의견. 이제 법적인 책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 지금 이제 여기 답이 있죠. 일단은 15살,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15살 정도면 사립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10살, 15살이면 중2잖아요. 그러면 자기 행동의 어떤 결과,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 차의 주인은 미성년자 개인한테 쉽게 얘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만약 아이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그 아이한테 판결을 받으면 결국은 이제 사실상은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판례의 논리는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관리를 잘 못한 행위, 어떤 그런 의무 위반과 이 차를 긁어버리는 어떤 피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 의무자의 부모도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부모가 책임을 진다. 라는 게 이제 판례로 인정이 돼요. 법 조문상으로는 그러진 않은데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례는 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하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 없으신가요? 일단은 그러면 쭉 그 국대무에서 실제 학폭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 당사자 계신가요? 지금 여기 사례, 국제학교 재학 중 6학년 아이가 3명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커터칼로 신체 상해 위협을 가하고 집에서 돈을 훔쳐서, 왜 14세 미만의, 잠깐만요. 질문 올라왔네요. 느리구나. 14세 미만의 가해학생에게 적극적으로 법적 압박을 해야 하나요? 왜 해야 되냐? 어떤 법적 압박이요?
사실상 거의 다 부모죠.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부모한테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이제 애한테는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해자가 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14세 미만이면 사실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 시의 증거를 어찌 수집하는지 보통 애들 간에 일어난 일이라 증거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영상, 아니면 이제 문자 메시지 그 카톡, 그 캡처본 있죠. 그 부분. 그리고 또 증인도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성범죄다 이런 경우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증거 없이 그냥 피해자 진술로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돼가지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님, 학교 폭력은 학교 내의 폭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학교 울타리 내를 얘기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학교 내외. 학교 학생들 간의 일이면 여기 있죠.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학교 폭력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학교 건물, 운동장, 주차장 다 포함되죠. 학원에서 일어난 사건,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학원에서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맡았던 사건은 다른 학교 학생이었거든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있었던 일은 포함이 됩니다. 학폭 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두 학교가 있잖아요. 이쪽 학교 있으면 저게 했을 때는 피해자 학교, 이쪽 학교에서 그 학폭이 열었어요. 피해자가 다닌 학교에서.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 중요한 그 학폭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되게 그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그 싸울 수도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특히 남자애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까 이제 학폭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서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화해하면 끝날 일인데, 학폭위가 돼버리면 부모들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자존심 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학폭 사건을 학폭이나 학폭 사건을 조금 약간 걱정스럽게 보는데, 그러지 않고 학폭 사건으로 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끼리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마음 놓고, 또 친구 사이가 거의 친구잖아요. 아이들은 동갑이고 그러면, 한두 살 차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다 대고 이제 서로 이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났니, 더 나가서 뭐 니네 집이 더 잘 사니 내가 더 잘 사니, 아니면 피해자 쪽이면은 뭐 이번 일을 빌미로 트집 잡아서 합의금 뜯어내겠다 어쩌겠다, 또 가해자 쪽은 피해자를 또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 사건도. 근데 알고 보니까 서로 이제 학폭위 사건 말고 서로 경찰서에서 가해자들하고 그 피해자들하고 서로 만나서, 경찰이 아니라 검찰까지 갔습니다. 검찰에서 서로 만나서 툭 터놓고 얘기하니까 서로 화해하고 끝났어요. 물론 합의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세 명이 좀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치료비나 이런 걸 합의금을 줬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진 않았다. 서로 화해하고 끝났다. 항상 아이들 사건은 그런 일로 끝내야지, 서로 그냥 너무 성인들처럼 법적 공방으로 가는 건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국대모 실제 학폭 사례, 6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3명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커터칼로 신체 상해 위협을 가하고 집에서 돈을 훔쳐오라 라고 시켰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심각한 범죄죠. 일단은 칼을 들었다는 거는 여기 답변이 있는데, 자 여기 써 있죠. 한글파에. 예. 이런 경우는 강요죄 형법적으로 봅니다. 자, 돈을 훔쳐가라고 시켰기 때문에 강요죄. 그다음에 칼을 들고 협박을 했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 그다음에 절도를 시켰죠. 절도 교사죄. 일단은 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킨 친구가 13살이죠. 13살이기 때문에 소년 사건으로 처리가 돼요. 이따가 볼 수도 있겠지만 소년 사건이면 이 친구를 만약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학폭 사건으로 당연히 일단은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폭 사건이 되면 그 최고 이 정도면 최고 할 수 있는 게 학폭 사건의 어떤 그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면, 자, 첫 번째가 서면 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학내의 전문가에 대한 뭐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그다음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 정도면 거의 퇴학이죠. 아니면 최소 전학, 강제 전학. 이런 칼로 위험하는 친구를 피해자가 같이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최소 어, 강제 전학 아니면 퇴학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정도 선을 넘는다면은 만약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지금 여기도 이제 이건 이 소년법 32조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 처벌 어떤 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세지는데, 자, 1번이 치료 감호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이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맡긴다는 거죠. 부모한테 맡긴다는 거고 거의 처벌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 수강 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이제 그 보호관찰소에서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집에 있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재활 소년원의 위탁. 그다음 이제 8호 처분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소년 사건 보다 보면 메토 처분 여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겁니다. 1호 처분 이런 거고, 8호 처분이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성취, 9호 처분, 10호 처분 이런 건데, 10호 처분이 제일 세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소년원에 갈 것 같아요. 만약에 계신 분이 피해자고 그러면 고소를 학폭 사건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강제 전학 또는 퇴학 당할 확률이 있고,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하시게 되면 아마 소년원을 가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 그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무슨 집행유예 같은 거요? 있죠. 집행유예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법원보다는 저는 검찰에서 많이 봤는데, 선도조건, 옛날에 이제 선도조건부 집행유예, 기소유예가 있었어요. 기소유예. 몇 년이라는 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길어면 1, 2년? 1, 2년죠. 학폭도 유예기간 있냐? 학폭은 유예기간이 없죠. 학폭은 유예기간 같은 거는 없죠. 일단 학폭 같은 경우는 처분 자체가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학폭은 다 이 정도예요. 서면사과가 대부분이 서면사과선에서 끝나고, 왜냐면 애들이고 하니까 대부분 서면사과선에서 끝나고,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뭐 때리거나 이런 경우는 서면으로 써라, 사과문을 써라 이러고 끝나고, 이제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복행위 금지, 봉사, 사회봉사까지는 거의 대부분 많이 가고, 이제 출석 정지, 이게 정학이죠. 정학, 학급 교체, 전학, 퇴학은 아주 중요한 경우에 나오는데, 이런 처분을 유예하는 거는 없어요.
만약 학폭한 상대방 아이가 그런 적 없다, 지속적 아니라고 뭐 이런 경우 참 골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 학폭위를 가보면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 몇 명,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로 몇 명,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이렇게 참석을 해요. 대부분 이제 변호사들은 그냥 거의 그냥 감독적인 입장이고 주로 이제 약간 법적인 지식은 별로 없고 그런 일반적인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 경우 너 때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순순히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부인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인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럴 때는 이 학폭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친구들 불러서 응? 그 상황을 목격한 친구 물어서 물어보고 계속 불러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사실관계가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학폭위가 막 2번, 3번 열리면 그래서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법적 뭐 아이만 가도 되는데 아이만 보내는 데는 없어요. 보통 학부모들이 다 따라가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 측에 수수방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강력하게 욕을 하셔야죠, 학교장한테. 아니면 이제 진짜로 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학교장을 찾아가서 좀 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일단은 의사를 뭐 탄원서든 진정서든 내시면 되고, 만약에 학교장이 수수방관한다 그럼 그 위에 교육청에다가 그 진정을 날리세요. 학교 쪽은 그렇게 하면은 뭐 거의 끝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수수방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요즘 애들이 정말 좀 악랄해진 것 같아요. 악랄해진 것 같아. Dito salamander.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 국대무 또 실제 사례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구학년 여학생이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다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해 전치 3주, 5주 사이에 진단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가해 학생 처벌에 소극적인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는 엄청나게 심했네요. 우리가 폭행을 당하면 보통 전치 2주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가도 2주인데 근데 2주 이상이면 일단 심한 거거든요. 3주, 5주면 엄청 심하게 당한 건데 이 처벌의 소극적인 경우가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솔직히 학폭에 대해서 학폭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그냥 형사고소를 하세요. 형사고소를 하시고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되고 왜냐면은 3주, 5주면 엄청 심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옛날 같았으면 뭐 그냥 이렇게 맞고 끝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치료비나 이런 거는 받아야 되고 좀 심하게 때렸다 싶으면 형사 고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 그냥 형사 고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처벌해봤자 강제 정학 아니면 퇴학 옛날에도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이 학폭위가 말만 생겼지 뭐 전학시키고 퇴학시키고 이런 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고의가 아니고 실수를 했다고 변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그냥 계속 뭐 성인 사건도 이런 경우가 많죠. 다 변명을 하는 게 뭐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검사나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학폭위 같은 경우는 학폭위에서 이게 이제 실수인지 고의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판단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이메일 수차례 써도 수수방관이고 교육청에서는 국제학교는 도움 방법이 없다. 민영사를 해결하라 답변을 받았다. 그럼 민영사를 해결하시면 돼요. 민영사를 해결하시면 돼요. 이 학폭이나 제가 지금 학폭위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학폭위나 이런 데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국제학교는 무슨 그 학폭위의 법에 보호를 안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보호인지 모르 의문이에요. 보호인지 이게 과연 보호를 받는 건지 더 머리만 아프지. 차라리 민형사상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화해하면 치료비 받고 하면 합의를 하시는 게 낫지. 학폭위는 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학폭위원들 자체가 전문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뭐 여기는 뭐 변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그 계속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폭위가 국제학교가 학폭위에 어떤 뭐 보호 뭐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낫다. 차라리 그게 좋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는 좀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적정하게 애들끼리 불러서 화해하고 옛날처럼 넘어가고, 좀 심하다 아까처럼 뭐 칼로 협박하고 뭐 전치 3주 5주 폭행이다 이러면 차라리 민형사상으로 처리를 하시고 중간에 합의를 하세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안내를 받았죠. 민형사상 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학폭이 괜히 머리만 아파요. 복잡하고. 만약에 변호사 선임하면 그것도 몇백만 원 깨집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북대모 또 사건이 있었는데 11학년 학생에게 3명의 학생이 SNS 등으로 성희롱에 버금가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성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려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옛날에도 이제 남학교든 뭐 남녀공학이든 이런 일이 많았죠. 애들이 성적인 부분이 호기심이 이제 왕성한 나이니까 10대, 10대 중반, 뭐 후반 이러면 엄청 왕성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SNS,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기록이 남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누구랑 뭐 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냥 입에서 입으로 건너뛰었는데, 헛소문들이 건너뛰었는데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SNS, 카톡, 뭐 이런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걸로 엄청나게 그냥 전교사한테 그냥 순식간에 퍼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결론은 그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명이야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뭐 제목들이 있죠. 성희롱에 버금가는 내용을 만약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경우는 또 허위사실이고,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시고,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형사소송, 민형사소송을 이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로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로만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솔직히 안 듣고, 진짜로 네가 설마 그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말로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 하면 네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 네가 뭐 약간 무시하면서 너 따위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로 이제 화를 못 참고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조치를 취하면 이 사람이, 이 가해자가 정말, 피해자가 정말 진지하게 나한테 이런 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승소하거나 뭐 고소해서 뭐 처벌시키거나 이런 게 보다는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못 건들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합의하든 취하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SNS에다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 정도 SNS 등으로 성희롱에 버금가는 내용을 공유하고 성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피해 학생이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 정도면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자 학생도 이 트라우마가 치유가 돼요. 이거를 어린 나이에 이런 피해를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무기력하게 가해 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 트라우마는 더 성인 돼서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뭐라도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버리고 가야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이제 국대모 실제 학폭 사례. 자, 이거 학폭 관련해서 학교가 처벌에 미온적이고 심지어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합의를 주선한다. 이런 경우 참 속상하죠. 속상하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학폭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뭐 학교에 좀 뭐 장학금도 한다거나 뭐 좀 유력하다 이러면 그 학교장들, 선생들은 당연히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의 눈치를 보거든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학폭위 학교를 상대로 피해 학생 학부모가 뭐 가해 학생을 처벌해 달라 어쩌라 억울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듣질 않아요. 힘만 빠집니다. 힘만 빠지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대한 어떤 뭐 허탈감만 생기죠.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그냥 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이 세미나의 결론은 학폭위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마시라. 학폭위에서 뭐 어떻게 한다 어쩐다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옛날처럼 정도 선을 개인적인 이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아이들 사이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라면 그냥 서로 따끔하게 말로 혼내고 넘어가시고 화해하고 넘어가시고 선을 넘었다. 오늘 본 사례들은 좀 대부분 선이 넘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뭐 전치 3주, 5주 폭행, 뭐 흉기를 들어서 협박 이 정도면 선을 한참 넘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학폭이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시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세요. 그냥. 학폭이 가봐야 머리만 아프고 시간만 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학폭위 사건이 아니래도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심 절차거든요. 소송이나 또 고소 오기 전에 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어떤 행정심판이라고 해요. 행정심판. 그다음에 조세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 세금을 만약에 잘못 걷었다. 내가 안 내야 될 세금을 냈다. 이런 경우에 바로 행정소송을 가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 법은 그 조세 심판원이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일단은 행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빨리 그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일단 명목상 겉보기에는 그런 명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법원이나 경찰의 사건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시키는 역할이죠. 그냥 그 법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데 오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라. 이런 선이기 때문에 학폭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성격이 강한 거지 무슨 이제 학폭이라고 해서 뭐 피해자를 더 많이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하게 또 응징하고 이런 기능은 솔직히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더 헷갈리고 더 무슨 뭐 절차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학폭위의 보호를 안 받으셔도 되고 일이 있으면 옛날처럼 그냥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적정하다 싶으면 넘어가시고 이거는 선을 넘었다 싶으면 고소를 하세요. 형사 고소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합의로 끝내는 편이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사건은 일단은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 어른과 다르다는 거, 어른과 달리 순수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일단 그 관점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상처를 안 받게 돈 더 받고 돈 더 뜯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나 더 상처 안 받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학업에 방해가 안 되고 빨리 해결이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어떤 학폭 사건이 발견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은 그런 일이 생기면 변호사님,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내 목소리가 안 나가나? 변호사님, 네, 저기 뭐지? 제가 이거를 사례를 몇 개 받았는데, 네. 이제 어머님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이제 과연 변호사 선임 없이 형사고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라. 아, 되게 구체적인 거는 변호사 선임료는 그러면 대충 얼마를 생각해야 되냐. 음, 그러니까 변호사를 어차피 끼고 소송을 네,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신경 쓰기 싫으니까. 솔직히 막 그렇죠. 아이들 일이니까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랑 만나고 이러면 이게 저랑도 제 사건을 몇 번 해주셔서 알지만은 이게 막 되게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건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고소장을 그냥 직접 써서 경찰서에 가면 거의 80% 확률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경찰들은 사실상 잘 쓰지 않는 이상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학폭위로 아마 핑계를 댈 거예요. 경찰도 학폭위 가서 해결해라 어쩌라 보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고, 자, 첫 번째 변호사 선임 없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는 가능한데, 근데 사실상 좀 힘들다.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지만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갔더니 고소장 들고 경찰서 갔더니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수정해서 갔더니 받아줘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어느 정도냐? 33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아니면 220만 원 정도도 있고 간단하다. 물론 그 이상도 있겠죠. 그 이상도 있지만 그 이상은 낭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다. 만약 어디 가서 뭐 어디 정관이다, 뭐 어디 뭐 출신이다, 그래서 뭐 5천이다 이렇게 부르면 그런 데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영미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말에만 가는 비인가 인천 국제학교 토요일 가서 자고 일요일에 집에 오는 비인가 학원인데 명목상 학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하연님이 또 물어보셨네. 가해자 이외 학교 측을 상대로 또 민형사상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 형사상 절차는 밟을 수 없고요. 민사상 절차는 밟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도 어떤 요건 하에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죠. 민사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게을리해서 학폭 사건이 발생을 했고 피해 학생의 손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를 상대로도 학교 측 선생님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선생님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제 1시간 9시 3분부터 해서 50분 정도 됐고 했는데 토요일 날 기숙사에서 자는데 같은 방 쓰는 초3 남자아이가 기숙사 선생님이 방으로 가셨을 때 우리 아들은 자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본인 똥을 봉지에 담아서 우리 아이 머리맡에 올려놓은 근데 저거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안내하는 저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민형사 소송은 어쨌든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관없이. 할 수 있죠. 왜냐면 형사 사건은 어쨌든 별개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저거 그거 같은데요? 학폭위 해서 대충 무마하려고 일 안 키우려고 그냥 거짓말한 것 같은데요?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그냥 소장만 내면 돼요. 경찰이나 검찰로 가서. 그렇죠. 저거는 거짓말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제가 조금만 이제 첨언을 해드릴게요. 제가 수업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가 네. 김태우 변호사는 원래 저랑 이제 2015년부터
제 사건도 몇 개 해주고 제가 이제 사건도 소개해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친구 돼가지고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김태호 변호사랑 저랑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학교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학교는 일단 완전히 비즈니스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네, 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신입생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비인가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인가도 그렇고 비인가도 그렇고 국제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너무 냉정한데 돈이잖아요. 어머님들 내는 학비가 뭐 최소 몇 천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일 생각하는 거는 제가 느낀 거 그래요. 학교들이 대부분 덮으려고 하지 일을 안 키우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더라고요. 저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민영사는 제가 알기로도 저도 많이 소송을 해봤지만 맞죠? 제 말이 맞죠? 소송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 저거 한번 저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학교를 어떤 거? 다니지.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은 일단 학교를 옮기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소송하기엔 좀 부담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폭위 결정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상담이 되게 많이 왔어요. 학폭위 어, 결정을 보고 민영사를 하시고 좀 기다리셔라 이러는데 변호사님도 그거는 아니죠. 학폭위 결정을 보고,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학폭위는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학폭위는 그냥. 왜냐면 이게 또 그것도 있잖아요. 형사소송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불리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학폭이다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그 장애물, 뭐 하나의 더 그냥 커트시키는 거? 요 정도로 만들어 놓은 절차지, 절대로 그 학생들이나 가해 학생들이나 국민들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을 위한 절차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나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아까 똥을 봉지에 담아서 우리 아이 머리맡에 올려놓은 사건이다. 그 아이는 누나도 다니고 있었고 관계자 자녀 같았어요. 학교 측에서 미온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만 미안하다고만 하고 제가 그 아이 부모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제 말은 무시했다. 어떻게 이런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도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변호사로서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폭행이거든요. 폭행이고 민사상 그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 상대로 학폭이 건너뛰고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 피해자 학교를 왜 그만둬야 돼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학교 계속 다니셔야죠. 당당하게 다니시고. 그만두려면 피해자가 그만둬야 돼. 가해자가 그만둬야죠.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5년이 지나서 유예기간이 남았으면 신고 다시 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유예기간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안영님. 유예기간이 있어요? 자, 일단은 아까도 이제 박준경 우리 그 원장님이죠, 대표님과. 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 똥을 올려놨다는 사건이 5년이 지났다. 이거는 5년 이게 자,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죠.
그다음 민사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있죠.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는데 민사상 소멸시효는 지났습니다. 3년 민사상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같은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5년이 지났고 안 날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그 폭행죄로 봐서 고소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 사건이는 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도 없고 일단은 좀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똥을 뭐 올려놓고 이런 사건은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안타깝지만 그냥 덮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당시에 이제 뭐 어떤 증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입증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두드러지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하나이만 대상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은따를 계속 유도하고 걸어가면서 툭툭 치고 다니고 그 아이가 주변에 가면 꺼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표정 태도로 말하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데도 수시로 그런다면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되는 건지 이런 일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 얘기해서 앞선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고 이번 일들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소통이다. 이런 일이면 이 정도면 학폭위를 가야죠. 이 정도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일단은 학폭위를 소집한다 이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 담임 선생님들님한테 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주의 좀 시켜달라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선생님도 그 학부모님이 더 자주 좀 오고 좀 많이 자기 아이한테 신경 쓴다 하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달라고 학부모한테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이제 JM님 아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보시고 서로 왜 그런지 이제 원인 분석을 하신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93님, 저도 피해 학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 황당한 답변을 학교로부터 받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멘트가 좀 자기네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귀찮은 일이 안 만들 수 있는 적절한 멘트죠. 선생님들 학교 입장에서 뭐 규정이거나 학부위가 없으니까 소송만의 답이냐. 변호사 선임이 말씀하신 비용이 고소장 접수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 민사, 형사 각기 비용 따로 발생하나요? 만약 재판으로 가면 재판 기간에 혹은 판결에 따라 성공 보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하셨는데 고소장만 접수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받고요. 이제 고소장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고소 대리가 있어요. 고소장은 접수는 말 그대로 변호사가 고소장 써서 접수만 해드리는 거고 고소 대리는 이제 330인데 고소장은 당연히 쓰고 접수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고소인 조사인데 그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할 겁니다. 할 거면 그때 중간중간 전화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냐 어떻게 흘러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 드리고 관리를 쭉 해드려요.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경찰들도 이제 변호사가 같이 가거나 계속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건을 좀 신경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330이고 민사 형사는 이거는 이제 계약하기 나름이죠. 따로 원칙은 따로인데 뭐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따로 발생하고 만약 재판으로 가면 재판 기간에 따라 혹은 판결에 따라 성공 보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느냐 이것도 뭐 변호사마다 다른데 저는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형사건 같은 경우는 그 성공 보수라는 게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성공보수가 있었죠. 특히 구속사건 이런 거는 그 영장 기각되면 성공보수 뭐 1억, 2억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형사사건은 민사사건 성공보수가 있는데 형사건은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고소까지는 아니어도 가해자 학교 측에 법률 대리인으로 소통해 주는 것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이런 거는 가능하죠.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제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거하고 당사자가 의사 전달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유명한 너티보이의 무리이고 피해 학생은 그저 그 가해 학생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와 순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너티보이가 뭐예요? 미워한다. 알성장애들. 요 요런 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정도 이제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학폭이나 이런 건 좀 하긴 좀 무리인 것 같고 고소하기도 무리고 당연히 요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 선생님이나 이런 그런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자, 이제 거의 1시간 정도가 됐는데 10시 이제 2분이 됐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명함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 거 명함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리 아픈 일들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학폭 사건이든 기타 어떤 사건이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폭 사건도 여러 건 했지만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그 분야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학폭 사건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건 다 많이 합니다. 사기 사건, 민사, 폭행, 절도 이런 사건 다 변론하고 하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고 다 전문 변호사들이 다 그래요. 말만 이제 전문 변호사하고 많이 하지만 다른 사건들 많이 합니다. 명함을 공유화면으로 올려달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 예, 감사합니다. 길잡이가 됐어요. 예, 별로 제가 말주변도 없고 이게 줌도 별로 사용해보지 않고 저는 여러분 직접 만나 뵙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어색했지만 일단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사건을 보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학폭 사건은. 자꾸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 사건을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너 쟤한테 이래라 저래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애들 사건에 어른들이 나서서 어른들 싸우면 된다는 거. 그렇게만 안 내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